서운하게 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절대 설명하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태도 하나로 끝내야 합니다. 강진의 시린 바람이 몰아치는 유배지로 향하던 길 위에서 정약용 선생은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믿고 마음을 내어주었던 법과 친척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외면해버린 그날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붙잡으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이해받으려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묻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빛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수없이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며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점점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히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 속에서 내가 건넨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는 웃음이 쏟아질 때, 혹은 함께 있어도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존재 자체가 가볍게 여겨진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애써 눌러 담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괜히 크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또 한 번 참아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단순히 약한 마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오히려 지금의 관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오랫동안 보여준 배려와 인내가 상대에게는 더 이상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잘하려 하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참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를 세우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몸과 말과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을 긋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은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지켜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참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여러분은 주변의 시선이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섭섭함의 감정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위험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다산의 말처럼 몸과 말과 얼굴빛을 바로 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와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십수년을 이어온 단톡방에서 내가 정성스럽게 남긴 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직후 다른 사람의 가벼운 농담에는 웃음이 쏟아질 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누군가가 은근히 나를 낮추는 말을 던지고 그것이 웃음으로 포장될 때, 혹은 가족 모임에서 당연하다는 듯 나에게만 역할이 집중될 때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존재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서서히 섭섭함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밤잠을 설칠 만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얼마나 돌려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관계의 균형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쪽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주는 관계에서는 그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배려와 인내, 희생과 양보는 분명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호의는 상대에게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결국 권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용성 편향이 작동합니다.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든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 언제든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 언제든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은 점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상대는 점점 더 편하게 행동하고 점점 더 선을 넘게 됩니다. 말투는 가벼워지고 태도는 무심해지며 배려는 점점 사라집니다. 반면 여러분은 그 변화 속에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의 흐름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미 여러분을 참는 사람, 거절하지 않는 사람, 언제든 괜찮은 사람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행동이 반복되어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단순히 상대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가능하게 만든 관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본질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은 단순히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나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감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반복해서 받은 호의를 특별한 것으로,
기억하기보다 점점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되는 호의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섭섭함은 상대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비롯된 측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호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 나의 기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감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결국 더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나는 그 순간에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분명히 불편했고 마음이 상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넘겼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단순히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갈등을 싫어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기 인식입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배려심 있고 이해심 많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 결과 상대의 무례함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상황을 덮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불편하고 부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그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지.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그 과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생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더 큰 왜곡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참았던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원래 그런 관계로 굳어집니다. 상대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편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점점 가벼워지고 행동은 점점 무례해지며 선을 넘는 빈도는 점점 잦아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참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참는 사람이니까, 나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니까라는 틀입니다. 그 틀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허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선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배려하고 지나치게 참는 사람일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더 신중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경계가 느슨해지고 그 결과 무례함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를 하나의 비유로 바라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관계는 마치 마음의 담장과 같습니다. 담장이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내부의 공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장이 지나치게 낮거나 아예 없다면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결국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혹시 나의 담장은 너무 낮거나 무너져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가라앉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이 바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참을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세울 것인지. 그동안은 무의식적으로 참는 선택을 반복해왔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긋는 행동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반드시 크게 싸우거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불편한 상황에서 굳이 맞춰주지 않는 것,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관계의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쉽게 내어주고 있다면 상대 역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면 상대도 그 기준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관계의 방향은 결국 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섭섭함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그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관계를 바꾸기 위한 행동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설득할지, 어떤 표현을 써야 상대가 이해할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방향으로는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는 여러분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이 유지되는 한 어떤 말도 관계의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이나 모임에서 누군가가 은근히 여러분을 낮추는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바로잡고 싶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고 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 반응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존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는 또 한 번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반응이 아니라 중단입니다. 말을 이어가지 않는 것, 대화를 끊는 것,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변화된 행동을 감지합니다. 평소에는 어떤 말에도 웃으며 넘기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반응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방금 선을 넘었나?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오해할까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 말이 조금 불편했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미 반복적으로 무례함이 이어진 관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설명을 협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처럼 계속 참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기준을 바꾸기보다 선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만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일관된 거리입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반응의 강도를 낮추고 필요 이상의 참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줄이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점점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과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경조사 비용, 선물, 시간, 노력. 이러한 요소들이 쌓이면서 관계의 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라면 그 투입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결국 습관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관계 역시 오랜 습관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는 습관, 맞춰주는 습관, 설명하는 습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강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변화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습관, 거리를 두는 습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습관,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서 관계는 서서히 재구성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관계에서 한 달 물러날 수 있다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상대는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선택을 해왔다면 이제는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 조용하지만 단호한 변화가 결국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섭섭함이 반복되는 이유와 그 구조,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바꾸기 위한 행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볍게 대접받게 되는 것일까?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을 타고난 성격이나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말투가 강하거나 표정이 굳어있거나 혹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이 아니라 단순한 표현 방식에 가깝습니다. 진짜 위험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지에서 결정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위험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위험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렴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않고 관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의 출발점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쉽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기준이 행동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선을 넘게 되는 관계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불편함을 표현하고, 어떤 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면 상대는 혼란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결국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단 한 번의 강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관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때 상대는 그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그 패턴이 곧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에 대해 항상 반응하지 않고 대화를 끊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설명을 한다면 그 기준은 흐려지고 결국 상대는 가장 편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관계에 반영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쉽게 내어주고 내 감정을 쉽게 양보하고 내 기준을 쉽게 내려놓는다면 상대 역시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시간과 감정과 기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출발점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원래 그 기준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래 유지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나를 소모시키고 결국 더 큰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남게 됩니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태도보단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선택해온 방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행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재정리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멀어지고 나를 존중하는 관계는 남게 됩니다. 결국 위험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 순간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세워지는 순간 더 이상 누군가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험이며 인생 후반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시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라는 이유로 나의 감정과 기준을 뒤로 미루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점점 소모되어 왔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섭섭함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균형의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는 더 이상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성숙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을 채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관계와 감정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진심과 나의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했지만 이제는 지킬 관계와 내려놓을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날 사람은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유지된다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나의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관계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안의 안정감과 깊이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관계의 출발점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작 역시 나 자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조용히 선을 긋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나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 반응하고 감정보다 기준에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두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이후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다짐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